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엔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나이 드니까 이런 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도 별로 재미없게 느껴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자꾸 짜증이 나고, 에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중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2017년 69만 명에서 2021년 93만 명으로 35% 급증했고 2022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년층에서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크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서 10명 중 1명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중년 우울증의 숨겨진 신호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방법과 극복 방법을 실제 연구 데이터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20분 후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첫걸음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런 의문부터 해결해 보죠. 왜 하필 40대, 50대에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복잡다단한 변화가 몰려오는 시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에는 뭔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승진하고. 그런데 40대가 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 회사에서는 위아래로 끼어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후배들은 젊고 똑똑해 보이고 선배들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고 50대가 되면 더 복잡해져요. 은퇴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시작되고 자녀들은 대학 가느라 집을 떠나기 시작하고 부모님은 건강이 염려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앞으로 남은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중년기 위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감정들이 그냥 일시적인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중년 남성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요. 평생 가장이라는 역할에만 집중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인은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회사에서는 젊은 후배들에게 밀리는 느낌이고 그럼 나는 누구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성들의 경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갱년기라는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호르몬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죠.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의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줘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게다가 빈둥지 증후군까지 겹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평생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40대, 5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많은 중년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겠지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 아니야? 이런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중년기 우울증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방치하면 만성화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치매나 다른 질병이 위험도 높여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볼 차례예요.
중년 우울증의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우울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는 슬픔보다는 분노나 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김철수 씨 가명이에요. 올해 48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 워커홀릭이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잠이 안 오기 시작했거든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고 회사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나중에 은퇴하면 뭘 하지? 새벽 3시, 4시까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가 되면 피곤해서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즐겁게 지냈는데 요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졌대요. 주말에 좋아하던 골프도 갑자기 귀찮아지기 시작했고 친구들 모임 약속도 요즘 바빠서 라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였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부쩍 늘었거든요. 부인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물어보면 알아서 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게 되고 아이가 아빠 이거 어떻게 해?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냉정하게 돌려보내게 되고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냥 스트레스 받을 뿐이야.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2달, 3달 계속되더래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중년 남성 우울증의 모습이에요. 여성의 경우는 또 다르게 나타나죠. 제가 상담했던 박영희 씨, 이것도 가명입니다. 52세예요. 큰딸이 대학교 2학년, 둘째가 고등학생이고 남편은 회사 다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변화였어요. 20여 년간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큰딸이 기숙사 들어가고 둘째도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예전엔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교 행사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의미 있게 느껴졌는데 갑자기 공허해지기 시작한 거죠. 식욕도 떨어지고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없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요즘 왜 그래?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이 컸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년 우울증의 다양한 신호들이에요. 체크해 보시죠. 신체적 신호들.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자주 깸. 너무 일찍 잠에서 깨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잠. 식욕 변화 많이 먹거나 전혀 안 먹거나. 만성 피로감, 에너지 부족. 두통, 소화불량, 변비나 설사 등 소화기 문제. 목, 어깨, 허리 등의 만성 통증. 정서적 신호들. 예전에 좋아하던 일이 재미없고 의미 없게 느껴짐. 사소한 일에 과도한 짜증이나 분노. 죄책감, 무가치감, 자책하는 마음.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임. 행동적 신호들. 사회적 활동이나 모임 회피. 알코올 섭취량 증가. 업무나 가사 능률 현저한 저하. 개인 위생이나 외모 관리 소홀. 취미나 여가 활동 중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야 우울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기처럼 사람마다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잠만 많이 자고 어떤 분은 식욕만 떨어지고 또 어떤 분은 짜증만 늘어나죠. 그래서 나는 우울하지 않아.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을 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 중에서 3에서 4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해요. 특히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중년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최신 연구들에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 영국 브루넬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던 945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주 2회 이상 16주 동안 달리기를 한 그룹의 우울증 증상이 항우울제를 복용한 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어요. 아, 그거 알아. 운동하면 기분 좋아진다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는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돼요. 특히 세로토닌은 항우울제의 주요 작용 물질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운동을 하면 뇌율의 신경영양 인자 BDNF라는 물질도 증가해요.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우울증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해마라는 부위가 위축되어 있는데 운동이 이 부분의 회복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추천 운동법. 유산소 운동. 주 3에서 4회 30-40분씩 빠른 걸음. 주 2에서 3회 30분씩 조깅. 주 3회 45분씩 자전거 타기. 주 2회 40분씩 수영. 근력 운동. 주 2회 30분씩 웨이트 트레이닝.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요가나 필라테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두 번째, 사회적 연결의 치유력. 하버드 대학교에서 80여 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발견은 행복과 건강의 핵심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였어요.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발표되었거든요. 많은 중년분들이 우울한 기분이 들면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씨 변화 과정을 계속 따라가 볼게요. 처음에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부인이 상담센터에 같이 가자고 계속 제안했어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죠. 남자가 그런 데를 왜 가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부인의 끈질긴 설득과 증상이 계속 나빠지는 걸 보고 결국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예요.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사회적 지지 늘리는 방법. 가족과의 소통.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하루 10분이라도 배우자와 대화하기. 아이들과 관심사 공유하기. 친구들과의 만남.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나기.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참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시도. 전문가의 도움.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집단 치료 프로그램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세 번째, 생활 패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수면 패턴 개선. 우울증과 수면 장애는 거의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피하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끄기. 영양 관리. 음식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주 2회 이상, 견과류와 CR류 섭취, 과도한 카페인과 설탕 피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비타민 D 보충 특히 겨울철, 알코올 제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스트레스를 알코올로 해결하려 하세요. 하지만 알코올은 우울증의 적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주당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은 14단위, 여성은 7단위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1단위는 맥주 1캔, 소주 1잔 정도예요. 네 번째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중년기 우울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삶의 의미 상실이거든요.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아보세요. 추천 활동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 배우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창작 활동 글쓰기, 그림 등, 요리나 원예 같은 취미 활동, 종교적 활동이나 명상. 박영희 씨의 경우는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정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의 초기 치료 성공률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해요. 즉,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첫째, 2주 이상 다음 증상이 지속될 때,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기력, 심한 불안감이나 공황 증상,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될 때, 가족이나 직장 생활에 심각한 지장, 둘째,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성격이나 행동이 변했을 때, 셋째, 혼자서 해결하려고 몇 달 노력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꺼려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 약에 중독될까봐 무섭다.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정신건강의학과는 내과나 정형외과 가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어요. 실제로 우울증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생물학적 질환이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것처럼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도 똑같은 치료 과정인 거예요. 치료 방법들 자세히 알아보기. 약물 치료. 최근에 개발된 항우울제들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1세대 항우울제는 부작용이 많았지만 현재 사용되는 SSRI나 SNRI 같은 3세대 항우울제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해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SNRI, 기타 새로운 계열의 약물들. 보통 2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 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게 돼요. 인지행동치료 CBT. 이건 약물 치료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예요.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상담 치료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나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요. 보통 12-16회기 정도 진행되고 1회당 50분 정도 상담을 받아요. 집단치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돼요. 가족치료. 우울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가족들이 환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씨의 경우 상담 3개월, 약물 치료 6개월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대요. 항우울제는 습관성이나 중독성이 없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필요한 동안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마치 부러진 다리에 깁스를 차고 있다가 뼈가 붙으면 빼는 것과 같아요. 3개월 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다시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약을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골프도 다시 시작했고 부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받을 때 주의사항. 첫째,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세요. 약을 임의로 끊거나 늘리면 안 돼요. 둘째,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대부분 약물 조정으로 해결 가능해요. 셋째,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2에서 4주는 기다려야 해요. 넷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상담과 앱 활용. 요즘은 대면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많이 생겼어요. 마인드 카페, 트로스트, 심리 상담 앱들.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우울증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환자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더 빨리, 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들. 첫째,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어.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상처가 돼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이에요. 둘째, 완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왜 아직도 안 나았어? 약 먹은 지 벌써 한 달인데. 이런 재촉은 환자에게 부담을 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셋째, 작은 변화라도 격려해주기. 오늘은 좀 낫네. 요리를 해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든든해. 이런 따뜻한 말들이 큰 힘이 돼요.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시간 보내기. 혼자 있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기. 가벼운 산책이나 외출 제한하기. 같이 요리하거나 집안일하기. 영화나 드라마 함께 보기. 경청하기.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기.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공감하기. 힘들구나, 많이 아팠겠다 같은 표현. 감정을 인정해주기. 일상 활동 격려하기. 작은 성취도 축하해주기.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하기. 새로운 취미 활동 권유하기. 사회활동 참여 독려하기. 박영희 씨의 경우 남편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해요. 처음에 남편은 부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맨날 우울해? 애들 다 큰 게 얼마나 좋은데. 다른 엄마들은 다 괜찮던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부인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남편도 상담을 받으면서 우울증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오늘 기분은 어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부인을 대하기 시작했고 이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중년 부모의 우울증은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아이들에게도 적절히 설명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감기 걸렸을 때 약 먹고 쉬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필요해. 너희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직장에서의 대응. 직장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뢰할 만한 상사나 동료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EAP를 운영해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긴 여행을 해봤네요. 중년 우울증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중년 우울증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제 중 하나죠. 둘째,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2주 이상 지속되는 변화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운동, 사회적 관계,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적 도움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넷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회복에 큰 역할을 해요. 다섯째, 완치는 충분히 가능해요. 70에서 80%의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1. 주 3회 이상 30분씩 운동하기. 2.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 늘리기. 3.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패턴 만들기. 4. 의미 있는 새로운 활동 시작하기. 5. 알코올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6. 필요시 전문가 도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기. 김철수 씨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게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하고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남자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울증을 혼자 이겨내려고 했던 게 오히려 더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구나.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박영희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책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것도 삶의 한 과정이었다는 걸.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나의 이야기네 하며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산책부터 시작해도 좋고 믿을 만한 사람과의 대화도 좋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극복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됐어요. 가족으로서 이렇게 도왔어요. 이런 경험담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힘과 희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중년기 불안장애와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중년기에 찾아오는 또 다른 마음의 감기, 불안장애를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도 몸도 따뜻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